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폐우물 바닥으로 믿었던 아들이 저를 짐짝처럼 내던진 순간이었죠. 에이씨, 더럽게 무겁네. 엄마. 다음 생엔 제발 돈 좀 싸들고 와요. 그래야 자식한테 대접받지. 뼛속까지 시린 빗물과 함께 아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늙은 어미를 산 채로 생매장하고 자기들만의 낙원과무로 떠나버린 페륜아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어머니가 지옥의 불구덩이를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조금 더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오강순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손주 재롱이나 보며 편안하게 지낼 나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불과 얼마 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놈 등에 업혀 지옥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억울해서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질 때마다 번쩍이는 번개가 산길을 대낮처럼 비쳤다가 삼키기를 반복했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헐떡거리는 아들놈 김진수의 등 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들의 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몸은 사시나무 떨듯 달달 떨리고 있더군요. 그게 추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어미를 버린다는 공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아들은 휘청거렸고 전신이 마비된 제 팔다리는 힘없이 허공에서 덜렁거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제 정신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또렷하게 깨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이 천하의 불효자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굳어버린 혀는 입안에서 맴돌 뿐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뒤에서 며느리 이은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이은주가 아들의 엉덩이를 우산대로 쿡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진수, 빨리 좀 움직여. 이러다 비행기 놓친다니까? 아들 김진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은주야, 나 진짜 못하겠어.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하 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등신 같은 소리한다.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잖아. 자기도 들어놓고 또 이러네. 어차피 숨만 붙어있는 산송장이야. 병원비로 우리 돈 다 날릴래? 괌 가서 새 출발하자고 한 거 당신이잖아. 괌이라니요. 병원비가 아깝다며 시어머니를 산에다 버리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괌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저는 분노보다 먼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해 허리춤을 느껴보았습니다. 다행히 등뼈와 속옷밴드 사이에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제가 쓰러지기 직전 짐승 같은 놈들의 낌새가 이상해 몰래 꿰매두었던 비상용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며느리 녀석이 짐 쌀 때 똥기저귀 찬 시어머니 몸 만지기 싫다고 대충 싼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 스마트폰 하나가 저 오강순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헤매던 아들이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물비린내와 썩은 낙엽 냄새.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쓰다 버린 폐우물 앞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쌀포대째 바닥에 철퍼덕 내려놓았습니다. 헤드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우물 안쪽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고 깊었습니다. 아들놈이 우물 난간을 잡고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아들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근데 엄마, 나도 좀 살자. 은주가 이혼하자고 그러잖아. 그 꼴을 지켜보던 며느리 이은주가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 누가 보면 살인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그냥 고려장이야, 고려장.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 이은주가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발로 툭툭 차며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안 들어? 시간 없다고. 누가 올라오면 어쩔 거야? 당신 깜빵 가고 싶어? 깜빵이라는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더군요.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가 담긴 쌀포대 자루의 윗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굳어버린 목구멍을 쥐어짜내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을 미약한 신음뿐이었죠. 아들의 눈이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였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이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비겁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질끈 감고는 단말마 같은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아들은 내 몸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미안해. 이은주가 옆에서 손뼉을 치며 독촉했습니다. 던져. 빨리 던져버려. 내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중력이 사라지는 느낌과 함께 며느리의 안도하는 숨소리와 아들의 흐느낌이 멀어지더군요. 그리고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쾅. 내려가는 동안 우물벽에 튀어나온 돌뿌리에 어깨와 다리가 부딪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억소리조차 나지 않는 충격이 척추를 타고 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듯이 온몸이 찌릿했어요. 제발 바닥이 아니기를, 제발 물이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쿠궁. 마침내 내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딱딱한 돌바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썩은 낙엽층과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낙엽더미가 완충작용을 해준 덕분에 즉사는 면했지만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았죠. 차가운 빗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컥컥거리며 고개를 간신히 옆으로 돌려 숨을 확보했습니다. 전신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쪽을 향해 흐릿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우물 입구의 동그란 하늘 위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아들 내외가 켜놓은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마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 차가운 구덩이 속에 산채로 매장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물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타닥타닥 떨어지는 빗소리와 헉헉거리는 내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빗물 속에 잠겨 체온을 뺏기기 시작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저체온증으로 죽는 건 아닐까, 쥐새끼들이 내 살을 파먹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짓누르는 건 사무치는 억울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려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허리에 배기는 스마트폰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고장나지 않았기를, 제발 이 방수팩이 버텨주기를 빌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눈앞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어서 그랬을까요? 뇌리를 스치듯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재벌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 허름한 시골집으로 내려갔는지 그 시작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내 어리석은 시험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사르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추운 날 보일러가 얼어 터졌는지 멈춰버렸지 뭡니까? 냉골이 된 방바닥은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방 안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죠.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보일러가 또 멈췄다. 방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네가 와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여러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귀찮음과 짜증이 잔뜩 묻어 있더군요.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저 연말이라 더 바쁜 거 몰라?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냥 동네 사람 불러서 고치세요. 나중에 돈 붙여드릴 테니까 그런 건 좀 알아서 하세요. 제발. 뚜둑.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는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오더군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한참이나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현관문이 열리더니 동네 청년 덕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매요. 지나가다 보이 보일러 연통이 빠져가 있길래 내 후딱 고쳐놨으에. 이제 금방 방 따뜻해질 겁니다. 걱정 마이소. 기름때가 잔뜩 묻은 새카만 손으로 귤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건네며 해맑게 웃는 덕구의 얼굴.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낫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녀석을 천덕꾸러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천덕꾸라서 그렇다지만 사실은 가진 것 없고 모자라 보인다고 낮잡아 부르는 별명이었죠. 하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천덕꾸러기는 정작 내 자식들도 모른 척한 차가운 냉고를 땀 흘리며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천덕꾸러기지 속은 그 누구보다 꽉 찬 진국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덕구의 그 선량하고 따뜻한 눈빛은 며느리의 그 경멸 어린 눈빛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잠깐 내려오면 노인네 냄새. 좀 씻고 살아요. 냄새 배겠네. 라며 제 이불을 발로 툭툭 밀어차던 그 며느리 말입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칫날이었지요. 뒷집 광주댁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거하게 한턱 내던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라 그런지 며느리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평소에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다 주던 며느리가 숟가락에 김이 펄펄 나는 고기를 가득 얹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기 좀 드세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제일 맛있는 부위로 골라왔어요. 아 하세요. 거절할 새도 없이 며느리가 내 입에 숟가락을 들이밀더군요. 아니, 거의 목구멍까지 쑤셔 넣었습니다. 나이 들면 잇몸이 다 내려앉아 두부 씹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며느리는 그 질기고 큰 고기 덩어리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부실한 이로 씻기에는 벅찬 고기 덩어리가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입안을 지글지글 태우며 여린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윽, 아 뜨거.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지는 듯한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고기를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잔치상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정성껏 드린 건데 혹시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음식 투정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뭐? 치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뜨거워서 뱉은 걸 가지고.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옆에서 밥을 먹던 아들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저에게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사람이 성의를 보이면 곱게 받아먹어야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 무안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노망 났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아내 편만 들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하루 이틀 뒷목이 뻣뻣해지더니 머릿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팔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돌아가고 몸은 마비된 채 그 무서운 중풍이 하필이면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워있으면 다 낫는다면서 놈들은 의사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 채 방구석에 누워있는 저를 며느리는 짐승 대하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며느리는 창문 한번 열어주지 않았죠. 며느리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휴, 시궁창 냄새. 똥오줌 받아내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네. 남들은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아서 유산이라도 챙긴다는데 나는 땡전 한 푼 없는 노인네 수발이나 들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며느리는 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자기들이 먹다 남은 말라비틀어진 빵 쪼가리를 내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입을 오물거리는 나를 보며 며느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옛다 먹어라. 그냥 굶어 죽지. 명줄은 더럽게 기네. 아주 상전 나셨어.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 몸은 병들어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아들 내외에 소름 끼치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번 괌 여행 말이야. 어머니 요양병원비 아껴서 가는 건데 비즈니스서 끊으려니까 돈이 좀 모자라네. 갔다 오면 또 병원비 왕창 깨질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돈 아까워. 며느리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리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처리하자. 뭐, 처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실종 신고하면 사망보험금도 나온다며.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뒷산 김영감 집 알지? 귀신 나오게 생긴 집 거기. 거기 어차피 사람도 없고 내가 보니까 우물도 있더라고. 거기에 버리고 우리끼리 여행 다녀오자고. 다녀와서 실종 신고하면 끝이야. 누가 알겠어? 어차피 치매 걸려서 집 나갔다 하면 사람들도 다 믿을걸? 처리하자라니요. 악마 같은 계획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친어머니를 죽이려 할까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다오, 아들아. 제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해다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들이 이내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내뱉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병원비 계속 들어가는 것도 감당 안 되고. 당신 말대로 해.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자고.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리는 원수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작 여행 경비와 보험금 때문에 늙은 어미를 산 채로 우물에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도망도 못 가는 제 신세가 처량해서 콱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저는 쌀포대에 담겨 짐짝처럼 차에 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 의해 이 차가운 우물 속으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캄캄한 우물 바닥에 버려진 지 어느새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디찬 빗물은 제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 떨리다 못해 나중에는 감각조차 없어지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환해졌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손짓하는 환각이 보일 만큼 제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위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붉은 눈동자들. 쥐떼였습니다.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쥐새끼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아니 산 채로 제 살을 갉아먹으려 찍찍 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저리 가란 말이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마비된 손가락을 까닥거려 물을 첨벙첨벙 거렸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눈치챈 듯 내 젖은 옷자락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발목을 스치고 축축한 털이 살에 닿는 그 느낌. 정말이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은 돈 때문에 나를 버렸고 이제는 이 징그러운 미물들에게 산 채로 뜯어먹혀 죽겠구나 생각하니 사무치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너희가 진정 사람이더냐? 어미를 산 채로 쥐밥으로 주다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원통함에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소리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며 고개가 툭 떨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우물 입구 저 멀리 동전만 한 크기로 보이는 하늘 위에서 익숙한 사투리가 우물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누구 있는겨? 아무도 없는겨?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을 쥐어짜내어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살려줘. 여기. 사람. 약초를 캐러 험한 산을 타던 덕구였습니다. 내 희미한 인기척을 들은 덕구가 얼른 우물 안을 들여다보더니 흙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오씨 할매 아입니까? 할매요. 정신 차리소. 좀에만 기다리소. 내 금방 내려갈게. 덕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도 미끄러져 죽을 수 있는 험한 우물벽을 낡은 밧줄 하나의 의지에 미친 사람처럼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물 바닥에 닿자마자 쥐떼를 발로 뻥뻥 차버린 덕구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덕구의 손은 불덩이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매요, 이게 뭐선 일입니까? 세상에. 덕구는 차갑게 식어버린 내 뺨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비비며 체온을 끌어올려 주려 했습니다. 친자식도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갔는데 남들이 천덕꾸러기라 손가락질하던 이 청년은 나를 살리겠다고 제 목숨을 걸고 깊은 지옥 구덩이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따뜻한 진심에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허리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 연결했습니다. 할매여, 내 목 꽉 잡으소. 내 절대 할매 안 놓을 기다. 우리 살아서 나갑시다. 내만 믿으소. 덕구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절벽 같은 우물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우물벽은 미끄러웠고 내 무게까지 더해지니 덕구의 팔뚝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흘러내 옷을 적셨지만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를 업은 등을 결코 펴지 않았습니다. 으아, 좀만 더, 좀만 더. 덕구의 기합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우물 밖으로 나와 진흙바닥에 함께 널브러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나를 들쳐업고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녀석의 낡은 컨테이너 집에 도착해서야 덕구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아랫목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대궐보다 따뜻했습니다. 덕구는 밤새도록 내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할매여, 죽지 마이소. 제발 죽지 마이소. 우리 엄마도 일에 춥게 가셨는데 할매까지 보내면 내 못 산다 아입니까? 덕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손발을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호호 불어가며 끓인 따뜻한 쌀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식도와 위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락 당시에 강한 물리적 충격이 꽉 막혀 있던 혈관과 신경을 자극했는지 아니면 덕구의 그 눈물겨운 마사지 덕분이었는지 마비되어 감각이 없던 손끝과 발끝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인다. 내 손이 움직여.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손가락이 꼼지락거렸습니다.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록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팔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내 몸이 복수를 위해 다시 깨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의 독사 같은 눈을 피해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실로 꿰매두었던 방수 주머니,
그 안에 나의 마지막 무기이자 놈들을 파멸시킬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덕구야. 내가 어눌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졸고 있던 덕구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할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물에 젖지 않은 스마트폰과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꺼내 덕구에게 건넸습니다. 덕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껌뻑거리며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화기하고 명함 아입니까? 오성그룹 비서실장 김용진? 덕구는 명함에 적힌 글자를 더듬더듬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덕구야, 지금 당장 이 번호로 전화 좀 걸어다오. 내가 손이 떨려서 그런다. 덕구는 의아해하면서도 내 말대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도 떨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경찰청장님까지 모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사하신 겁니까? 스피커폰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덕구의 입이 떡 벌어지며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덕구는 전화기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나는 덕구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향해 힘겹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나다. 아직 살아있다. 내 명줄이 생각보다 질기더구나. 회장님, 정말 무사하셨군요.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내 위치는 전화기 추적하면 나올 게다. 올 때 회사 법무팀장이랑 변호사들 싹 다 대동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들 잡아넣을 준비 단단히 해서 오라고 해.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벽을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부축하려는 덕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나는 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입가에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랑 아들놈. 지금쯤 괌에서 샴페인 터뜨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텐데 그놈들 카드부터 싹 다 막아버려. 땡전 한 푼 못 쓰게 만들란 말이다. 나의 서슬퍼런 지시에 김 실장의 비장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덕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은혜는 태산처럼 갚고 원수는 피눈물 나게 갚아주는 것이 나의 철칙.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페르나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돈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덕구야, 놀랄 것 없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마. 너도 꽉 잡거라. 이제부터 내 인생도 확 바뀔 테니까. 김 실장과 통화를 마친 지 정확히 3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평소에는 경운기 소리나 들리던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이 날카로운 굉음에 의해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더니 곧이어 마을 입구로 하얀색 특수 구급차 한 대가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질주에 들어왔어요. 그 뒤를 이어 육중한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우르릉하는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혹은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처럼 비장하고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김을 매던 오지랖 댁과 동네 할머니들은 난데없는 소란에 화들짝 놀라 허리를 폈습니다.
들고 있던 호미를 툭 떨어뜨린 오지랖대기 입을 떡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생 이 깡촌에서 보지 못한 고급 차량 행렬에 넋이 나간 듯했죠. 타이어가 흙바닥을 긁는 거친 소리와 함께 차량 행렬이 덕구의 낡은 컨테이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이 꺼지기도 전에 구급차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링거 거치대와 장비를 들고 후다닥 뛰쳐나왔고, 뒤따르던 세단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실장과 수행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컨테이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실장이 안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이 된 내 몰골을 확인한 김 실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달려들어 내 팔에 혈압계를 감고 체온을 체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칙칙 혈압계 펌프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덕구를 가리켰습니다. 으리으리한 덩치들에게 둘러싸여 잔뜩 겁을 먹은 덕구는 마치 비 맞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덕구야. 내 부름에 덕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덕구가 쭈뼛쭈뼛 다가오자 나는 김 실장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눈빛을 읽은 김 실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덕구에게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동네 백수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는 실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김 실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덕구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벌개졌어요.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뒤에 있던 빗자루를 밟고 휘청거렸습니다. 의료진은 내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나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들것의 바퀴가 펴지는 소리와 함께 나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밖으로 실려 나오자 담벼락 너머에서 구경하던 오지랖 댁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서 입만 뻐끔뻐끔거리고 있더군요. 그래, 많이 봐두게나. 자니가 무시하던 오씨 할매가 누군지.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덕구도 엉겁결에 보호자로 함께 탔죠. 육중한 구급차 문이 닫히고 실내는 외부와 차단된 채 고요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어요. 간호사가 내 팔뚝에 링거 바늘을 콕 찌르는 따끔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나는 흐려지려는 의식을 붙잡으며 김 실장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 실장, 시간 없다. 내 말 잘 들어라. 김 실장이 황급히 귀를 내밀었습니다. 깔에 끓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내 의지만큼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즉시 카드사 법무팀 가동해. 내 명의로 된 카드 싹 다 정지시켜. 네, 알겠습니다. 분실 신고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숨을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단순히 카드만 못 쓰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요. 분실이 아니야. 도난이다. 절도로 신고해. 김 실장이 당황하여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가족끼리 절도 신고라니 경찰이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 강력하게 진술서 써서 보내. 그리고 현지 경찰에도 도난 카드 소지자로 수사 협조 요청해.
놈들이 카드를 긁는 순간 도둑놈 취급받게 만들란 말이다. 내 의도를 파악한 김 실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범죄자로 몰려 경찰에게 연행되는 공포와 망신을 주려는 나의 계획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카드사 임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해외 승인 시 바로 현지 경찰 출동하도록 한라인 구축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놈들 귀국하는 항공편도 확인해서 공항에서 바로 수갑 찰 수 있게 준비해. 지시를 마치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덕구는 입을 해벌린 채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던 힘없는 할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을 깜빵에 보내라고 지시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덕구의 놀란 표정에 나는 힘없이 링거줄이 달린 손을 들어 녀석의 투박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덕구야, 놀랐느냐? 내가 너무한 것 같으니?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아파도 어쩌겠느냐? 내가 살려면 잘라내야지.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고속도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가을 들판 풍경과 달리 내 머릿속은 복수를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지금쯤 괌 호텔에서 히히덕거리며 샴페인을 퍼마시고 있을 아들 레오에 이제 곧 계산대 앞에서 얼굴이 허옇게 질릴 놈들을 생각하니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더군요.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가 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놈들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은 곧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할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 괌 그곳은 그들에게 낙원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투몬 비치의 5성급 리조트,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VIP 전용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놈들은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마리에 $300,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랍스터 요리가 붉은 껍질을 자랑하며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50만 원짜리 최고급 돔 페리뇽 샴페인이 얼음통에 담겨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아들놈은 랍스터의 두툼한 집게살을 발라내며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버터향이 진동하는 살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놈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차가운 우물 속에서 쥐떼와 사투를 벌이던 시어머니는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자기들만의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웨이터가 가죽 홀더에 담긴 계산서를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총 금액은 $850, 한국 돈으로 약 11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벌 2세라도 된 양, 제 명의로 된 검은색 신용카드를 거만하게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에 꽂는 순간 평화롭던 레스토랑의 공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삑, 삑. 고요한 레스토랑 안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경보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도난 분실 카드라는 문구가 섬뜩하게 번쩍이고 있었죠. 당황한 웨이터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드를 긁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삑, 승인 거절.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우아하게 칼질을 하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쪽팔림을 참지 못한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우, 진짜. 오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며 자신만만하게 자기 카드를 꺼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들 역시 줄줄이 거절당했습니다. 삑, 한도 초과, 삑, 거래 정지. 기계음이 비명처럼 울릴 때마다 놈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애행하고 들려오더니 쿵쾅쿵쾅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고 허리춤에 권총과 수갑을 찬 덩치 큰 현지 경찰관 3명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프리즈, 꼼짝 마. 경찰관들은 곧장 아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들은 기겁하며 나 관광객이다. 우리 엄마 카드다라고 발악을 해댔지만 미국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여권 내놔. 경찰은 아들의 여권과 카드의 영문 이름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경찰이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으나 아들의 짧은 영어로는 알아들을 수 없었겠죠. 경찰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보고하더니 가차없이 아들의 손목을 꺾어 올렸습니다. 철컹. 차가운 쇠붙이가 살에 닿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며느리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바닥에 쿵 하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스마트폰으로 그 추태를 찍어댔습니다. 놈들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서로 내 탓이다라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한편 놈들이 괌에서 생지옥을 맛보고 있는 그 시각, 나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삑삑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틀간 차가운 우물 속에 있었던 탓에 폐렴까지 겹쳐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쪽잠을 자던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어눌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 나는 온 힘을 다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내 의도를 알아차린 김 실장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나는 놈들이 숨겨둔 더러운 비밀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은 내 서슬퍼런 눈빛에 결연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법무팀 직원들을 대동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2시간 뒤 김 실장이 커다란 종이박스 2개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침대간이 테이블 위에 박스를 내려놓으며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 실장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생명보험증서였습니다. 가입 날짜는 내가 쓰러지기 딱 일주일 전. 피보험자는 나 오강순. 그리고 사망시 수령인은 전액 아들 김진수와 며느리 이은주. 놈들은 내가 쓰러지기도 전부터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김 실장이 내민 건 구겨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계약서였습니다. 대상 물건은 내가 놈들에게 살게 해준 2층 전원주택. 특약사항에는 소유주 오강순 실종 선고 즉시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이라는 악마 같은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우물에 버리고 실종 처리되는 그 순간 집을 팔아치워 현금화할 계획까지 다 짜놓았던 것입니다.
서재 금고에서는 이중 장부도 나왔습니다. 회장님 건물 관리비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 며느리가 명품 사들이느라 쓴 차용증까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바스락. 내 손에 쥐어진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분노로 인해 마비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혈압계 수치가 경고음을 내며 치솟았지만 나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쉰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이거 다 복사해서 경찰서 넘겨. 그리고 집 비워놔. 발 뻗을 곳 없게. 내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침대 시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마치 놈들을 심판할 단두대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영사관의 도움으로 이틀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상황은 더 처참했죠. 훔친 카드는 모두 증거물로 압수당했고 수중에 가진 현금은 달랑 20달러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보니 짐은 이미 로비 밖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결제되지 않은 숙박비 때문에 가방마저 압류당할 뻔했으나 낡은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만 겨우 건네받았습니다. 화려한 리조트 방, 야자수 아래 벤치로 내몰린 그들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목이 물린 팔을 벅벅 긁으며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고 화장은 번져서 판다눈이 되고 머리에선 쉰내가 폴폴 풍겼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코를 막고 피할 정도로 완벽한 국제 거지가 된 겁니다. 그들은 공원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쪽잠을 자면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 살아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우물에서 어떻게 살아나오냐? 시체도 못 찾을 텐데. 그냥 은행 전산 오류거나 누가 해킹한 걸 거야. 한국 가면 다 해결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겨우겨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사정해서 비행기 표값을 빌린 그들은 며칠 뒤 거짓골을 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식을 허겁지겁 마치 며칠 굶은 걸 신들린 사람처럼 집어먹으면서도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 가자마자 사망 신고부터 해. 보험금 나오면 빚 갚고 다시 시작하면 돼.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쿵 하고 착륙하는 순간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10억 원의 보험금이 아니라 은팔찌를 든 형사들과 그들이 버린 어머니가 준비한 완벽한 파멸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구름 위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시각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에서는 그들의 인생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합법적인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아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가져다 지은 대지 200평짜리 고급 2층 전원주택. 평화롭던 전원마을의 아침 공기는 육중한 중장비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르릉 쾅. 땅이 울리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노란색 포크레인 2대와 15톤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아들의 집 앞마당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럭에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안전모를 쓴 건장한 인부 10수명이 쇠망치와 빠루를 들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밭일을 하던 오지랖 댁과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지랖 댁이 호미를 든 채 입을 떡 벌리며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여? 김서방네 집 공사하나? 멀쩡한 집을 왜 뜯어낸다냐?
글쎄 말이여. 저 차들 좀 봐. 이사차가 아니라 다 때려 부수는 차들 아니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지만 현장을 지휘하는 김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실에 있는 나에게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 실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로 신고 마쳤습니다. 명의자가 회장님이시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에 있는 집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화면을 노려보며 낮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폐기물이다. 사람이 안 사는 집에 물건이 왜 필요해? 싹 다 끄집어내서 부숴버려. 내 명령이 떨어지자 김 실장이 인부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업 시작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비운다. 인부들이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쇠망치로 내리치고 진입하자마자 집안에서는 파괴의 교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1,500만 원짜리 이태리산 천연 가죽 소파가 짐짝처럼 들려 나왔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엄마 사업하는 사람은 지방 가구가 곧 얼굴이에요.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라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사준 그 소파였습니다. 그때는 자식 기살려주겠다고 쌈짓돈을 털었는데 그게 다 내 등골을 빼먹는 빨대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부들은 그 무거운 소파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오더니 비가 와서 질척해진 마당 진흙탕 위로 쿵 하고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커터 칼로 최고급 가죽 시트를 사정없이 그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가죽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누런 스펀지가 흉물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끔찍이 아끼던 성공의 상징이 순식간에 산업 폐기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뒤이어 2층 며느리의 드레스룸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형형색색의 옷가지와 가방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백화점 VIP룸에 고이 모셔져 있어야 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마당, 흙가닥에 철퍼덕 처박혔습니다. 저 가방 하나 살 돈이면 내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병원비는 아까워하면서 저런 사치품을 사모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부 한 명이 쇠갈퀴를 들고 나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밍크 코트와 실크 드레스를 긁어모아 트럭 적재함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트럭 위로 쌓이는 놈들의 허영심 덩어리들을 보며 나는 태블릿 화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라렸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다 내 멍청했던 사랑의 증거들이니까요. 집안의 물건이 어느 정도 비워지자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허가 문제가 복잡하니 사람이 살 수 없게 폐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 삽이 굉음을 내며 정원을 덮쳤습니다. 아들이 풍수지리에 좋다며 전남 장흥에서 2천만 원을 주고 공수해 온 최고급 소나무 조경수가 힘없이 뿌드득 꺾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프라이빗 가든이라며 자랑하던 잔디밭은 포크레인 궤도 바퀴에 지식여져 흉물스러운 흙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이어 포크레인은 1층 거실의 대형 통유리창을 가격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거실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창틀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벽돌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뿌옇게 피어오르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기침을 하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눌러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이제 놈들은 돌아와도 이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사회적 체면까지 완벽하게 철거해버린 셈이니까요.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김 실장은 대문 기둥 아직 반쯤 남아있는 애 큼지막한 붉은색 경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무단 출입 금지, 소유주 외 출입 시 형사 고발 조치함.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전원주택은 이제 유리창이 다 깨지고 현관문이 뜯겨나가고 정원이 파헤쳐진 흉가가 되었습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까지 모두 끊어버렸으니 놈들이 돌아와도 촛불 하나 켤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끄자 병실 안의 정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 10분. 놈들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까지 정확히 50분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건 이걸로 족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만큼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나는 침대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자 나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휠체어, 휠체어 가져와. 간호사가 기겁하며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 나는 링거 폴대를 지팡이 삼아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마비가 풀린 지 얼마 안 된 다리가 욱신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폐렴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육체적 고통은 우물 속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 손으로 짠 이 거대한 복수극의 막을 내리는 순간에 주인공인 내가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걸쳐 입으며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병들어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여행의 설렘과 마중 나온 사람들의 환호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 유독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궁창에서 방금 기어나온 듯한 악취를 풍기며 떡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두 남녀. 바로 제 아들놈과 며느리 이은주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괌의 공원 벤치에서 며칠간 노숙을 한 탓에 아들의 명품 티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스타킹은 올이 다 나가 흉물스럽게 찢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지만 놈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을 번들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나를 팔아 챙길 보험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짐 찾는 곳을 빠져나오는 내내 놈들은 서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가자마자 동사무소에 들러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10억 원을 수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손에 쥔 로또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망상에 빠져 희죽거리는 꼴이라니 기가 차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그들이 입국장 로비로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팍팍팍 팡 팡
수백 개의 번개가 동시에 내리꽂히는 듯한 섬광이 놈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하얀 빛의 홍수. 그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는 사이 검은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성 4명이 순식간에 놈들을 덮쳤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대와 관할서 강력계 형사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놈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새도 없이 팔을 꺾어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및 특수감금, 횡령 혐의로 인한 긴급 체포였습니다. 차가운 공항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눌린 며느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어머니는 실종된 것이지 죽인 게 아니라며 고래고래 악을 써댔습니다. 아들 역시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난동을 부렸지만 그 추한 몸부림은 찰칵, 찰칵 터지는 셔터 소리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입국장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위잉하는 전동 휠체어 모터 소리가 낮게 깔리며 들려왔습니다.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아들이 고개를 비틀어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놈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턱이 덜덜 떨리며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코에는 산소줄을 꽂고 있었지만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만은 저승사자보다 더 서늘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김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놈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처박힌 아들과 며느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비참한 몰골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저 악마들은 또다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려 했고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공포에서 환희로 바뀌는 건 찰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으니 살인죄는 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얄팍한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겠죠. 아들이 바닥을 기어내 휠체어 바퀴를 잡으며 엄마를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놈들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말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김 실장이 찾아온 그 사망보험 증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들이 하얀 눈처럼 놈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와 서명을 확인한 놈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쓰러지기도 전에 들어놓은 사망보험, 그리고 나를 우물에 버리자마자 팔아치우려 했던 집 문서. 그 명백한 살인의 증거들이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 놈들을 향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기대해라. 너희가 돌아갈 집은 오늘부로 싹 다 밀어버렸으니. 내 선고에 며느리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깜빵에 가는 것보다 돌아갈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 화려했던 전원주택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깜빵에서 썩다 나오더라도
너희를 기다리는 건 길바닥뿐이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 반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사들이 놈들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차가운 수갑이 놈들의 손목을 철컹하고 바짝 조였습니다. 괌에서 찾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담긴 은팔찌였습니다. 형사들이 놈들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악다구니를 써도 통하지 않자 놈들은 마침내 뒤늦게 잘못했다며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놈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경찰차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건네준 손수건으로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리석었던 과거를 씻어내고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자, 김 실장. 나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놈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지쳤지만 내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 속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아들놈은 마지막까지 추악했습니다. 면회 간 저에게 대뜸 자식한테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면서 지 몫을 달라는 겁니다. 어미를 죽이려다 실패해놓고 유산 타령이라니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놈의 얼굴에 탁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상속권 박탈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꿈 깨라. 민법상 페류나에게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더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5점일 뿐이다. 10원짜리 한 장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그로부터 3개월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존속 살해 미수 및 특수감금, 사기 미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에서 며느리는 남편이 시켜서 한 짓이다라고 소리쳤고 아들은 마누라가 꼬드겨서 그랬다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진 타인이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낸 나는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 돈이 탐욕의 눈먼 자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했지만 내 생명의 은인인 덕구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녀석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죠. 나는 내 건설 계열사의 자회사인 시설관리 전문 기업을 설립하고 덕구를 대표로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지 같은 무식한 놈이 사장은 무슨 사장입니까? 하며 도망 다니던 녀석을 내가 삶고 초려하여 겨우 자리에 앉혔습니다. 취임식 날 덕구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넥타이가 불편한지 연신 목을 잡아당기면서도 녀석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기술이라곤 보일러 고치고 막힌 변기 뚫는 거밖에 없심더. 하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음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해. 그 말씀 받들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겠음더.
투박한 사투리로 더듬더듬 읽어내려간 취임사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던 천덕꾸러기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뀐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는 덕구와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아들이 사치와 허영으로 쌓아 올렸던 그 전원주택이 있던 자리, 그 흉물스럽던 욕망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 그곳에는 훈훈한 흙내음과 활기찬 기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최신식 무료 요양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과실을 위해 심었던 비싼 조경수 대신 노인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평탄한 황토길이 깔리고 있었고 며느리의 드레스룸이 있던 자리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물리치료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기 김 반장님, 배관은 더 꼼꼼하게 감아야 합니다. 겨울에 어르신들 추부마 안 됩니다. 현장 한가운데서 안전모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덕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라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연장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녀석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본 그 어떤 얼굴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나를 발견한 덕구가 허허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나는 녀석의 더러워진 장갑 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덕구야. 아니, 천 대표. 에이, 회장님도 참. 지는 그냥 덕구가 편합니다. 건물이 억수로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겨울에는 동네 어르신들 보일러 고장날 걱정 없이 뜨끈하게 지내실 겁니다. 덕구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자식은 나를 차가운 우물에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청년은 남의 부모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진정한 유산이 아니었을까요? 김 실장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나는 차를 호호 불어 마시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도 없이 2발로 흙을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덕구와 인부들, 그리고 무럭무럭 올라가는 건물의 기둥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팡이 짚을 힘도 없던 이 늙은이의 긴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다는 게 늙은 어미로서 어디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차가운 우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코 새 살은 돋지 않는다는 것을요. 돈만 줬던 핏줄을 끊어내고 나니 덕구라는 귀한 새순이 제게 돋아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차가운 돈방석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 속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픈 인연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기에도 남은 인생은 너무나 짧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